오늘은 그 아마존 브라켓이라고 하는 그 AWS의 퀀텀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쓰시는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가 이제 항상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내가 그 AWS를 통해서 그 AWS 아니 AWS 그 아마존을 그러니까 메가존을 통해서 AWS 써야 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MSP 관점에서 고객하고 CSP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선불제, 그러니까 아이벤 퀀텀 플랫폼이나 아이온큐나 뭐 이런 회사의 사이트를 직접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접속할 때는 대부분 선불제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AWS를 이용하시게 되면 후불제가 되고 등등 이런 효과가 여기서 좀 나오는데 그거 좀 이해하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원래 CSP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인데 하드웨어를 가상화하고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화하고 원격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CSP 자원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객이 그냥 신용카드를 이제 연결을 해놓고 쓰시는 고객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저희 MSP 입장에서는 Unmanaged Customer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고객 중에서 저희 마이가존 같은 클라우드 같은 MSP를 통해서 CSP를 쓰는 고객들은 저희가 Specially Managed Customer라고 저희 쪽에서 부르거든요. 이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별거 아닌데 이 고객들이 이제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들은 대부분 외국에 있고 고객들은 뭐 전 세계에 있으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사용량만큼 돈을 지불하는, 그러니까 사용량 기반의 후불제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리소스를 갖다가 추가 삭제가 가능하고 뭐 이런 분이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그 후불제를 하려면 이제 CSP가 자원을 제공했을 때 돈을 받는 걸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신용카드 회사가 이제 중간에 쓰게 되는데 이 밑에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신용카드라고 해가지고 뭐 몇 억씩 내가 CSP 리소스를 사용할 때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 커버리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한 1,000만 원 수준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CSP 자체 시스템에 뭔가 버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버그 문제를 고객이 직접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CSP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엄청 많이 기능도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객이 스스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시스템에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고객이 빨리 알아차기가 힘들잖아요. 설령 이게 버그가 됐다라고 그래도 AWS에서 무료로 서비스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고객 지원을 관련된 유료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정확하게 기술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1,0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면 CSP는 뭐라 부르냐면 어, MSP 밑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후불제잖아요. 후불제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이 카드 카드 이제 그 결제일이 뭐 1월 30일이라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1월 1일부터 29일 쓰고 29일에 카드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CSP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객이 1억이나 2억을 쓰고 도망갔다. 그러면 어찌하죠? 그럴 때는 이 MSP가 중간에 끼면서 총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고객이 그 1억 원을 MSP한테 주면 저희 MSP가 CSP한테 1억 원을 그대로 주고 CSP가 그 1억 원에 해당하는 몇 퍼센트 대부분 10% 언저리나 뭐 7% 그 레벨마다 틀린데 그런 거를 리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MSP가 그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고객은 세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까 얘기했듯이 CSP 리소스를 갖다가 뭐 1,000만 원 이상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본적으로 MSP한테 CSP 리소스를 사용하는 최적화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아마존 브라켓을 여러분 회사한테 지금 강의하는 것도 이거의 일환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CSP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버그는 굳이 고객이 안 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그 버그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미리 CSP한테 지불해 놓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기술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기 매출 채권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고객께서 한 2억 쓰시고 어느 날 갑자기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책임을 저희가 지게 됩니다. MSP가. 그래서 CSP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뭔가 협의를 하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 MSP의 중요 역할은 예전으로 얘기하면 총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MSP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MSP 속안에 들어가 있는 양자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은 후불제를 갖다가 돈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들은 일단 빨리 사용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돈을 사용량만큼 내고 싶고 후불제를 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CSP 같은 경우는 이런 MSP 구조를 전 세계적으로 이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아이뱅 퀀텀 플랫폼이나 D웨이브나 아니면 아이온큐의 사이트에 직접 사용하시게 되면 걔네도 이런 전 세계적인 총판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뭐 서비스를 하더라도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대부분 선불제를 쓰게 됩니다. 선불제를 쓰게 되면 매우 사람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그 총판 구조 때문에 이제 우리 AWS 소관에서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 하게 되면 여러분은 쉽게 액세스하고 기술 지원도 쉽게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후불제로 돈을 내실 수가 있고 사용량만큼 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WS 소관에는 퀀텀 컴퓨팅 서비스 또는 퀀텀 서비스 플랫폼 또는 뭐 퀀텀 데브옵스라고 해도 괜찮은데, 이 서비스가 있는데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매니지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 여러분 CSP에 어떤 서비스 쓰면 앞에 매니지드라는 말이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CSP가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기술 지원을 CSP가 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매니지드라는 말이 붙으면. 그 외에도 이 CSP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퍼블릭 클라우드 대 마켓플레이스에다가 솔루션을 올려놓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이제 SaaS라고도 표현하는데, 좀 SaaS는 좀 곤란하고, 이 마켓플레이스도 이아스, 뭐 파스, 사스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기술 지원은 누가 하게 되냐면 여기다 솔루션을 올린 업체가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우리 AWS에는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어떤 퀀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시뮬레이터도 한 4종 정도 제공하고 QPU도 한 4종인데 초전도가 한 2개, 이온 트립 1종, 그다음에 중성 원자 한 종 이렇게 제공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는 오를 때 가시면 그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이 마켓플레이스는 거기서 퀀텀이라고 치시면은 D웨이브 서비스 포함해서 한 160종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의 모든 서비스가 여기 안에 다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뭐 TPU 접속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누가 이제 양자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걸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 마켓플레이스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여기다 퀀텀이라고 치면은 제가 예전에 검색했을 때는 180개 정도 됐었는데, 일단 요렇게 쭉 이렇게 뒤에 부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렇게 서비스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시면 나중에 한 세시면 한 180개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요, 메가존 클라우드라고 이렇게 치면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AWS 이지수입니다. 네, 지금 휴노바 팀은 세바스찬이랑 자체 프로필로 마켓플레이스 올리는 거에 대해서 1월부터 미팅을 하셔서 싱크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네, 스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D웨이브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에 들어있다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빠지게 된다는 얘기는 DF 같은 경우 DF 자체의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서비스하고 거기는 7만 불을 1년에 선불로 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라 있는 DF를 사용하시게 되면 12분의 1로 7만 불을 12분의 1로 분할해서 서비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AWS가 그 아까 총판 시스템, MSP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후불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브라켓의 핵심 서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용어가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먼저 좀 하면 아마존닷컴이라는 거는 회사명입니다. www.amazon.com은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건 아시죠? 그 다음에 ICT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름은 정확하게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양자 쪽이니까 이 디렉 브라켓 노테이션이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이름을 따와서 아마존 브라켓이라고 하는 거는 AWS 제공하는 컨tent 서비스 플랫폼이 아마존 브라켓이고, 그 다음에 브라켓 SDK라는 거 있거든요. 요거는 퀴스키가 같은 AWS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퀀텀 SDK입니다. 그러니까 페니레인, 퀴스킷, CIRQ 뭐 그런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중에 브라켓 다이렉트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거는 1시간 단위 예약해서 아마존 브라켓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를 1시간 동안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이름이 브라켓 다이렉트입니다. 그다음에 퀀텀 엠바크라는 서비스도 있는데 요거는 아마존 브라켓에서 사용하는 서비스하는 양자 컨설팅 서비스 이름입니다. 한 3개월 정도에 한 12만 불 정도 내시면 이 어떤 그 양자 관련된 기술이 없는 회사가 양자 관련해서 기술도 습득하고 자기 회사의 어떤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 양자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퀀텀 엠바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가끔씩 이제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라고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요거는 퀴스킷에서 원래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퀴스킷 XX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형태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퀴스킷 아이온큐 프로바이더, 아이벤 같은 경우는 퀴스킷 아이벤 프로바이더. 그래서 좀 조심할 게 퀴스킷은 오픈 소스고 물론 IBM이 전문적으로 기술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퀴스킷은 오픈 소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퀴스킷을 지원하는데 거기에는 브라켓 서비스를 액세스하게 한 것은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고, 현재 퀴스킷 같은 경우는 그 하드웨어 액세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다른 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세스 관련해서는 퀴스킷 XX 프로바이드에서 퀴스킷 넌타임 그러니까 넌타임이라는 서비스로 바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거는 아직 이 아마존 브라켓은 서비스하지 못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서비스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측면에서 보면 이 통합된 개발 환경, 물론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을 지원하고 있지만 그 개발 환경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마존의 빌링이나 모니터링 환경하고 전부 AWS의 빌링과 모니터링 환경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시뮬레이터도 상태 벡터 방식, 덴스트 매트리스 방식, 텐서 네트워크 방식, 그 다음에 여긴 좀 일반적인데 아날로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터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뭐 DAV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QLR 쪽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시려면 요걸 쓰셔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는 것도 말씀드렸고, 가격 측면에서 보면 온 디맨드입니다. 사용량만큼 지불할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는 레저베이션 예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1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아마존 브라켓에서 지원하고 있는 QPU들 중에 하나를 1시간 단위로 예약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펙 측면에서 보면 일단 프로그램 언어도 다양하게 지원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요건데 하이브리드 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브리드 잡이라고 하는 거는 양자 관련된 알고리즘이지만 일부는 CPU, GPU도 쓰고 그다음에 일부는 양자 쪽으로 처리해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건데 이 하이브리드 잡을 잘 하려면 일단은
그 뭐 GPU 리소스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AWS에는 그 VM 서비스인 EC2라는 서비스에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양한 어째 GPU 인스턴스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작업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하이브리드 작업의 가장 큰 문제가 그 CPU, GPU에다가 QPU를 왔다 갔다 하는데 QPU들이 대부분 자기 로컬에 있지 않고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Q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 큐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처리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작업이 끝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AWS 같은 경우에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는 하이브리드 작업으로 선언이 많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 아이온큐를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이 아마존 브라켓 내의 아이온큐 큐 중에서 제일 앞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작업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요즘에 대부분 VQA라든지 QAO의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하이브리드 잡이기 때문에 아마존 브라켓만큼 하이브리드 잡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리소스도 제공하고 관리 방법도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켓 펄스라고 해서 우리 그 기계어 레벨, 거의 기계어 레벨, 그러니까 QSM 밑에 있는 기계어 레벨로 제어할 수 있는 오픈 펄스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큰 문제라면 이제 IBM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뭐 IBM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가 없어서 대안으로는 이런 IQM이라든지 니게티 같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우리 때로는 우리가 뭐 AWS 양자 컴퓨팅 서비스라고도 얘기하고 뭐 서비스 플랫폼이라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양자 작업을 갖다가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체 환경을 제공하는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인데 서비스 이름이 이제 아마존 브라켓이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아까 키퓨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 같은 경우는 아이온큐 자체 클라우드에서 아이온큐도 서비스하고 선불제로 그 다음에 아마존 브라켓에서도 서비스하고 애저 퀀텀에서도 서비스하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아이온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아이온큐가 지금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격지에 있는 서비스들을 붙여가지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 매니지드 시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내에서 시뮬레이터가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시뮬레이터는 대부분 자신의 로컬의 노트북이라든지 로컬에 있는 서버라든지 이런 데서 돌릴 수 있는데 그 메모리 한계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큐비 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AWS 같은 경우 매니저 시뮬레이터가 서버 쪽에서 돌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 큐빅 지원하는 숫자가 많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라킨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근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 자체가 그 AWS의 그 AI 서비스인 그 세이지 메이커 쪽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세이지 메이커 쪽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빌려다 쓰는데 그쪽이 QPU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그 개발 환경을 통합을 해놨고 그다음에 아마존 브라켓 노트북을 이렇게 쓰시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키스킷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아마존 브라켓 SDK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또 여기 작업한 내용을 아마존 브라켓한테 던지면 QPU에서 수행이 되거나 시뮬레이션 수행이 되고 그 결과는 S3라고 하는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스토리지 서비스인데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수행시켜 놓고 밥 먹고 오거나 집에 갔다 와도 나중에 보면 여기에 결과가 항상 저장이 됩니다. 이거 다시 읽어드려 가지고 바로 여러분 분석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AWS 클라우드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존 브라켓 콘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관리가 가능합니다. 요게 이제, 에, 요게 이제 브라켓 콘솔인데요. 요거 바로 이제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콘솔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켓 SK를 아까 그 자신의 로컬 컴퓨터나 서버에다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 안에 시뮬레이터가 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다가 키스킷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 쓰실 수도 있고 아마존 브라켓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를 같이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매니지드 노트북이라는 건 여기 아마존 브라켓 노트북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전체적인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가 있지만 이게 원래 이제 클라우드 내 하나의 서비스를 뜨고 있기 때문에 원래 클라우드를 관리하는 이런 모니터링, 노티피케이션, 퍼미션 부여하는 거, 스토리지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퍼미션 관리도 유저를 할당해서 권한을 줄 수 있는 퍼미션 관리에도 예, 아마존의 IAM이라는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 그러니까 단순히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이런 관리 플랫폼하고도 같이 연동이 돼 있다. 일단 한번 보면요. 이제 아마존 AWS 서비스도 엄청나게 서비스가 많이 있어가지고 수백 개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콘솔에 들어오시면 여기서 아마존 브라켓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받을 수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옆에 또 즐겨찾기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시면 두 군데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어떤 계정에 보면은 위에 어드민이라고 붙은 계정이 있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루트 계정입니다. 루트 계정. 그래서 이 계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계정이고 대부분은 이 어드민이 나중에 IAM이라고 하는 요 툴을 이용해서 서브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서브 계정. 그래서 서브 계정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작업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기 보시면 그 아마존의 리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리전에 보면 어떤 서비스는 여러 리전에 전부 다 이렇게 인허블이 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오하이오나 이런 데는 잠궈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서비스는 미국에 있는 US 이스트 완이라는 버지니아 북부하고 캘리포니아 오레곤의 서비스가 있고 아시아에는 없고 유럽에는 스톡홀름의 서비스가 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없는 데가. 그 차이가 있어서 이거 이따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잠금이 있는 게 얘가 그 서비스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서비스가. 그래서 처음 화면에 보면 이 대시보드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공지사항이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기술 지원을 받으려면 원래는 돈을 지불하시면 여기 물음표에 보면 여기 지원센터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는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여기 보면 AWS 퀀텀 컴퓨팅 블로그도 있고 스택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모든 개발자들이 정보 교환하는 곳에도 있고 AWS 리포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AWS 관련된 여러 사람들 엔지니어 그러니까 AWS 내부 엔지니어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MSP 엔지니어들 이런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자유스럽게 기술 지원하거나 아니면 정보 공유 사이트거든요. 이런 쪽에서도 아마존 브라켓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죠. 서로 이제 의견을 교환하는 거겠죠. 오른쪽에 보면은 퀀텀 엠바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 AWS에서 돈 받고 그 퀀텀 관련해서 컨설팅 서비스가 여기 엠바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존 브라켓 학습 계획. 그래서 이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아마존 브라켓 소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뭐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오늘 제가 하는 게 훨씬 자세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마존 브라켓 관련해서 설명서가 개발자 안내서라고 해서 브라켓 관련해서 설명서가 있습니다. 요것도 뭐 거의 반나절이면 전부 읽을 수 있거든요.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셔도 좋고요. 뭐야? 그다음에 이제 고게 대시보드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디바이스 이렇게 가면은 이고요. 시간이 또 지나서 로그인을 다시 해주죠.
자, 이제 디바이스라는 곳에 가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한데 요것들은 이제 파워포인트 하나씩 하나씩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디바이스 관련 지원이에요. 디바이스는 크게 이제 하드웨어, 실제 QPU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에뮬레이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태 벡터 시뮬레이터를 34큐빗짜리, 그다음에 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50큐빗짜리, 덴스드 매트릭 시뮬레이터는 17큐빗짜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매니지드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거의 가격이 매우 싸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하드웨어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온큐가 지금 한 5종류 정도 되고, IQM을 지금 20큐빗짜리 지원하고 있고, 큐에라 지원하고 있고요. 중성원자 256큐빗짜리 리게티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브라킷 SK를 로컬에 까시게 되면, 로컬이라는 건 여러분 노트북이나 여러분 회사에 있는 서버에 깔게 되면 상태 벡터가 브라키 SV라는 이름으로 25큐빗, 여기는 34큐빗인데 25큐빗으로 좀 줄어들었죠. 덴스드 매트릭스가 12큐빗짜리, 여기가 17큐빗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텐서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칼에다 브라켓 SK 깔았을 때는 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브라켓 AHS라고 아까 아날로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터를 10에서 12아톰짜리를 여러분이 시뮬레이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큐에라 쪽하고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온디맨드 또는 매니지드라고 부르는 것들 서비스 내부에서 한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 아이온큐나 IQM이나 큐에라나 니게트를 사용하시면 걔네들 자체도 또 시뮬레이터를 지원하잖아요. 그 하드웨어의 여러 가지 에라 특성을 갖고 있는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그냥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 상태, 중간에 상태 부분에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거든요. 요거가 온라인 상태일 때 여러분 쓰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먼저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직접 제공하는 SV1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비용이 있고요. 분당 0.075달러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용성은 여기 보면은 매주 매일 24시간 내내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디바이스 ARN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내부적으로 DNS처럼 유일하게 구별하는 이름이 있어요. 대부분 다른 데는 CRN, 클라우드 리소스 네임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AWS는 ARN, 아마존 리소스 네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끔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한 4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온큐는 기본적으로 오류 완화를 내부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오류 완화 코드를 굳이 아이온큐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25큐빗, 36큐빗, 36큐빗인데, 일단 요런 데는 이렇게 일단 한번 들어가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비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0.3달러, 그러니까 타스크, 그러니까 하나의 잡을 보낼 때, 여기서는 저 AWS는 타스크라고 부르는데 잡인데요, 0.3달러예요. 부속 안에 샷이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샷당은 여기 보면은 0.03달러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예약하면 1시간 예약, 아까 브라킷, 여기 보면 브라킷 다이렉트라고 하는 요게 예약 서비스거든요. 이 예약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1시간에 7,000달러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이 가용성이 있고요. 여기다 설명이 있는데, 이 보정이라는 데 가면 이 큐빗들이 연결 구조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아이온큐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큰 장점이 큐빗들이 1대1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얽힘을 아주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얽힘 관련해서 에러가 적어지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에러와 관련된 값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손도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프롬적으로 여러분이 요청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에라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얘가 네이티브 게이트웨이 지원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보면은 그 리존이 중요합니다. 리존. 여기 리존을 보면 이 서비스는 US 이스트 1에 있다는 요거를 꼭 참고해서 좀 보시길 바래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은 아무것이나 해도 되는데 이 리존에 있는 이 장비한테 던지게 되면 이 타스크, 그러니까 그 어떤 작업을 수행한 것이 그 리전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은 갑자기 내가 IQM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IQM을 간다고 가정하면 IQM을 한번 가보면 IQM은 리전이 EN 로스 1이에요. EU 로스 1. 그러니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스톡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피터 노트북은 버지니아 북부에서, 여기 위에 보면 내가 주피터 이 노트북을 버지니아 북부에서 썼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내가 IQM한테 잡을 보냈다. 그럼 그 잡은 여기 버지니아 북부에 있는 양자 타스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톡홀름에 가야 여기에 잡이 남아 있어요.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이쪽에 남거든요. 나중에 이쪽에. 주로 있는 곳은 버지니아 북부에 계시고 거기에 노트북을 쓰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이 디바이스들이 리전이 있다. 리전. 그래서 잡 결과는 리저널로 가야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QM 같은 경우는 EU 로스 1에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 작업이 양자 타스크가 이쪽에 미국 버지니아 북부에 안 남으면 이쪽에 가시면, 스톡홀름에 가시면, EU 로스 1에 가시면 거기에 잡이 남아 있다. 요거는 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IQM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용 시간이 있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월요일 날은 8시, 아침 8시에서 이게 아침 10시인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또 굉장히 그 오픈하는 시간이 짧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잡을 던져 놓으면 일단 그게 내부적으로 스케줄이 걸릴 뿐더러 이 IQM 가서도 이 시간이 돼야지만 기동이 돼 갖고 결과가 옵니다. 물론 잡은 언제든지 보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이 시간대에 가서 기동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IQM 사용하실 때는 이 가용 시간이 굉장히 적다. 요거를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가끔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돼 있을 때는 또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게 유의해 가지고 요 디바이스 부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리기티는 가용 시간이 좀 많은가요? 이게 예. 이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와서 보시면 얘는 24시간 내내 지원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됐어요. 잡을 던졌는데 뭐 1시간 내에는 뭔가 와야 될 것 같은데 IQM 같은 게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보면 이 가용 시간에 걸려 있을 때가 많이 있다. IQM 쓰실 때는 주의가 가용 시간이 적고 리존이 스톡홀름에 있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 질문 한 가지가요. 그 방금 전에 네, 보여주신 정보에서 태스크 네, 플러스 샷이 있으면은 네네. 태스크를 하나 보내면서 잡을 1000샷을 돌리면은 이 태스크 플러스 1000 곱하기 그 샷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그 아까 보면 1시간 동안 내가 예약할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이 가격도 전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얘는 5,000불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리게티 앙카 3는 5,000불이네요. 5,000불. 그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7,000불 정도 되고 요것도 있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시기 바래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없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 브라켓이 리존별로 이제 지원하는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뮬레이터도 보면은 그 아까 US 이스트라고 노스 버지니아에 보면 SV1 D만 있는데 여기는
US 웨스트에는 지금 뭐가 없냐면 TN1이 없고 여기는 다 있고 유럽에는 IQM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시뮬레이터를 지원하는 곳이 약간 좀 차이가 있고 대부분은 하드웨어는 아이온큐 큐에라는 노스 버지니아에 있고 니게티는 지금 US 웨스트 노스 캘리포니아에 있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거 주의하셔라. 그래서 나중에 그 결과가 그쪽 리전에 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주피터 노트북은 버지니아에서 쓰는데 내가 장비를 갖다 니게티를 썼다 그러면 노스 버지니아 쪽에 그 타스크가 남는 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쪽에 남는다. 당황하지 마시고 찾아가 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 가격이 매우 복잡한데 복잡해서 나쁜 게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쪼개놓은 거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용량만큼 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워낙 CPU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량만큼도 우리는 매우 부담스럽지만 일단은 아까 온디맨드라고 하는 게 사용량만큼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온큐나 뭐 IQM이나 QLA, 니게티가 이렇게 작업당 가격이 있고 샷당 가격이 있는데 좀 유의하시고 시뮬레이터도 사용하시면 0.075 USD 정도가 됩니다. 텐서 네트워크는 좀 0.2달러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잡을 사용하게 되면 그 세이지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인스탄스를 쓰게 되는데 이 인스탄스에 보면은 인스탄스 수준이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얘네들마다 CPU 개수나 메모리 개수나 분당 요금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잡 때문에 CPU나 GPU가 좋은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쪽의 요금이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아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주피터 노트북 자체도 가격이 좀 있고요. 아까 다이렉트도 가격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나올 때 이게 한꺼번에 다 어우러져 갖고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1분의 아이온큐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희가 그 가격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래도 그렇지만 아주 세밀하게 돼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브라켓 다이렉트라는 레저베이션 요금도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1시간 내내 아이온큐를 써야 된다. 그러면 한 7,000분 내시고 1시간 내내 아이온큐 하드웨어 쓰셔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 큐에서 제일 1시간 동안 쓰면은 아이온큐 쪽에서 큐에서도 그거를 1시간 동안 사용하게 할지 그거는 제가 좀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알아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빌링 있잖아요. 빌링은 저희가 제공하는 하이퍼 빌링을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원래 빌링이 시간이 약간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저도 그 제가 관리하는 그 지금 요런 데가 지금 아마존 브라켓 사용하시는 곳이라서 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큐노바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하나 있긴 있네요. 좀 쓰시긴 했네요. 여기 보면 주로 지금은 브라켓을 안 쓰시고 EC2만 지금 쓰고 계시는데 요 툴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일일당 일별 비용도 보실 수가 있고 월별 비용이나 예상 비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얘가 정확하게 업데이트 되는데 2.5일 정도 걸립니다. 2.5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방 쓰셔도 바로 여기에 뜨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잡을 보내셨을 때 아니 코드 보여드릴 건데 제일 위에 요런 게 있거든요. 프롬 브라켓의 트래킹에 임포트 트래크 한 다음에 T에 트랙 스타트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가격, 현재 이 잡에서 사용되는 전체 가격, 수행된 가격을 먼저 추적을 한 다음에 요 밑에서 여러 잡들을 여러분 수행하시고 마지막에 가면은 요 부분이 또 출력을 같이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다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보내는 잡에 대해서는 이쪽에 가격에 대한 서머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격을 갖다가 예측하시면 되는데 이 하이퍼 빌링 같은 경우는 한 2.5일 지나야지만 정확한 가격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방법 중에가 있는데 저희 회사를 사용하게 되면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이 아마존 브라켓 쓰는 방법은 하나의 계정의 루트 유저가 서브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누가 이 잡을 보냈고 이런 것들이 잘 추적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좀 논란이 생길 때는 각 사람한테 하나씩 루트 유저를 전부 이렇게 부여를 해 주시면 각자가 그냥 자기 책임 한도 내에서 쓰실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전체 여러 개의 AWS 계정을 저희 회사로 연결을 해 놓으면 저희가 여러 개 계정을 동시에 한꺼번에 생성해서 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하나의 루트 계정에 쉐어 그 서브 계정을 만들어서 쉐어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좀 이따 제가 표현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한테 아유 아마존 브라켓에서 여기 그 예를 들면은 뭐 이 뭐야 이게 뭘 했나요 이게 하이브리드 잡이네. 잠깐만요. 하이브리드 잡을 누구를 돌린 거야? 니게티인가? 아 여기 니게티네요. 이 니게티의 하이브리드 잡을 돌렸을 때 한번 예상해 봐라 그래서 이렇게 예상을 해본 거거든요. 시간당으로 막 계산해 가지고. 이런 것도 정확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계산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초당 얼마나 들어요? 1 시간 쓰면 얼마예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만큼 쓰시는 겁니다. 그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최고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마존 브라켓 쓰실 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데 사실상 모든 언어를 지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존 브라켓은 그 화즘 형태로만 마지막으로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화즘 형태로 보내는 거는 AWS 같은 경우에 AWS 자체 시스템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갖다 우리가 보토3라고 많이 얘기하고 요게 모든 언어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보토3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이 보토3에서 아마존 브라켓한테 화점 형태로 보내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대부분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quiskit 지원합니다. 그래서 pip 인스톨 quiskit 브라켓 프로바이더라고 요렇게 인스톨 하셔 갖고 quiskit 쓰시면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quiskit 런타임은 아직 지원하지 않는다. 좀 이따 아마 지원할 겁니다. 요거 인스톨 하시면 그냥 quiskit 쓰시듯이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브라켓 SDK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AWS 아마존 브라켓에서 지원하는 quiskit이나 페니레이나 CIRQ와 같은 자체 SDK입니다. 여기에 인제 여기 보면 도큐먼트나 이것도 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GitHub에 전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브라켓 프로바이더도 이렇게 문서라든지 아니면 GitHub의 사용법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브라켓 같은 경우 여기 GitHub고 요게 인제 quiskit 브라켓 프로바이더 다큐멘테이션인데 요거 30분이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프롬 짜시는지 이런 걸 다 이해하실 수가 있고 나중에 제가 한꺼번에 데모로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페니레인도 지원합니다. 페니레인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근데 화점으로 보내면 되기 때문에 임의의 랭귀지에서도 보내실 수가 있다. 임의의 랭귀지라는 건 이런 랭귀지에 보면 AWS SDK라고 분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파이썬의 보토3 같은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아마존 브라켓 파이썬 SDK 요거는 브라켓 SDK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브라켓 SDK는 quiskit, 페니레인, CIRQ하고 같은 급이다. 그러면 질문할 거 없으세요? 브라켓 네, 없습니다. SDK를 예? 없습니다. 브라켓 SDK를 추천하십니까? 아니면
퀴스키 브라켓 프로바이더를 추천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궁금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QEDC 벤치마크 쪽에 퀴스킷은 전부 다 모든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CIRQ는 일부만 돼 있고 브라켓은 일부만 돼 있죠. 그럼 대충 판단하시겠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하이브리드 잠 얘기 제가 많이 했잖아요. QAOA나 VK나 QML 등이 대부분 CPU, GPU도 쓰고 그다음에 이 퀀텀 리소스도 쓰는데 AWS 가장 큰 장점은 AWS 내에서 EC2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아주 다양한 그 CPU 뭐 오리엔티드 또는 메모리 오리엔티드 또는 GPU 숫자 많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하나 띄워가지고 거기다 주피더 노트북 올려서 거기서 퀀텀 서비스 받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브라켓 자체에서 아까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세이지메이커 쪽에서 GPU 이스타스 이런 거 좀 쓰시고 하이브리드 잡을 선언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내부의 Q 어떤 하드웨어로 나가는 Q 그러니까 아이온 Q 또 뭐 아까 IQM, QLA 뭐 리게티 나갈 때 잡 우선순위를 제일 높이 올려줍니다. 앞으로 빼주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잡을 아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마존 브라켓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좀 얘기를 하면 아마존 브라켓 쓰시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도 다양하게 쓰고 시뮬레이터도 쓰고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잡을 지원하는데 후불제예요. 그러니까 알덴 퀀텀 플랫폼이나 아니면 아이온큐나 아니면 뭐 디에브나 이런 들 직접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다 선불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잡 잘 지원하니까 하이브리드 잡 그 알고리즘 돌릴 때는 아마존 브라켓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브라켓 펄스 지원합니다. 오픈 콰즘의 3.0의 그 오픈 펄스라고 하는 좀 하드웨어 레벨에서 어떤 그 컴퓨터를 지원할 수 있는 요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 레벨에서 뭔가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 하고 싶으시면 브라켓 펄스라는 이름인데 오픈 펄스 3.0이기 때문에 같이 쓰셔도 됩니다. 아직 오픈 펄스 그러니까 오픈 펄스 같은 거 정도는 안 쓰시죠? 아직? 네, 저희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드웨어 개발하는 회사들은 좀 쓰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마존 브라켓 내에 AWS 공인교육 강좌라고 요거 2개 지원합니다. 요것도 뭐 1시간짜리 1시간짜리에서 잠깐 보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잘 설명하고 있을 거라는 걸 나중에 아시게 될 거고요. 이런 배지도 줍니다. 배지.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좀 데모를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브라켓 사용할 때 이제 롤 설정, 서브 유저를 만들고 롤 설정하는 거를 먼저 좀 데모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롤 설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바깥에서 이 브라켓 서비스를 접속하기 위한 액세스 키하고 스크립트 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하려고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먼저 근데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았어.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콜앱이 구글 콜앱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이 내부에 주피터 노트북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 부분이 뭐냐면 외부에서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있거든요. 요거를 있어야지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IAM이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WS의 기능 중에요. 여기 IAM이라고 Identity and Authentication Method라고
매니지먼트라고 아이덴티티 앤 액세스 매니지먼트네요. 요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요 서비스는 뭐 하는 거냐면 요 오른쪽 요게 보면 요거 글로벌 옆에 요게 루트 유저입니다. 루트 유저. 그러니까 루트 유저는 항상 오른쪽에 어드민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어드민. 그다음에 나중에 로그인을 할 때 유저네임 패스워드만 치거든요. 근데 서브 유저들은 나중에 요 어카운트 넘버도 붙이거든요. 그 서브 유저를 만들 때 지금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 개의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사용자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mk박이라는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여기 보면은 사용자가 있고 여기가 어떤 정책에 속해 있어요. 정책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보안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액세스 키를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 하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책은 뭐냐면 AWS에는 모든 리소스를 사용하려면 어떤 정책이 있어야지, 그 정책에 속해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 브라켓을 쓰려면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그 정책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에 아마존 브라켓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정책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정책 속 안에는 그럼 브라켓을 전체 액세스 할 수 있는 권한,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이제 그 아마존 브라켓 내에 있는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거든요. 도커 컨테이너처럼, 아니 도커 컨테이너가 아니라 도커 레지스트리, 도커 레지스트리 이름이 뭐죠? 도커 허브 같은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하이브리드 잡을 수행을 할 때 하이브리드 잡의 내용들이 도커 형태로 만들어서 수행이 돼서 여기에다가 업로드 하려고 여기 필요한 거고요. 방금 IAM 나머지는 제가 전부 다 전체 권한을 줬는데 이상하게 IAM은 나열, 읽기, 쓰기, 태그 기능만 지원해서 IAM의 전체 기능이 있으면 서브 유저도 이런 권한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것만 좀 유의해서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프라이스 액세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S3가 아까 뭐였냐면 그 결과가 남는 것이 그 AWS의 S3라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액세스하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이지 메이커는 요거는 AWS의 그 AI 머신러닝 옵스 MLOps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지원하는 그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서 만든 주피터 노트북을 빌드다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권한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권한을 나중에 이제 편집 같은 거 이렇게 하셔가지고 추가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부여를 해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룹을 만드세요. 그룹. 그래서 제가 지금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그룹에다 유저를 넣어줬는데 여기에 보면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 권한에 바로 여기 정책에서 만든 그 정책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정책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이 그룹에 속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시고 그 정책을 그룹에다 부여하시고 사용자가 그 그룹에다 넣으면 어떤 권한이 부여된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이제 생성을 해볼게요. SB박이라는 유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 액세스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걸 이거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럼 이건 사실 콘솔이에요. 콘솔이라는 관리자만 보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사용자한테는요,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었을 때 그 URL하고 웹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스 키 정도만 이렇게 부여해도 되거든요. 네, 콘솔로 같이 보고 싶으면 뭐 같이 봐도 되니까 또 요거, 그다음에 어떤 암호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암호 바꿀 수도 있고, 근데 갑니다. 근데 여기서 그룹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룹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럼 그룹 지정이 됐어요.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건 나중에 우리 검색할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를 이렇게 설정을 딱 하면 여기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콘솔 로그인 아이디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걸 나중에 이제 여기 이메일 로그인 지침에다 하면 그 사람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로그인 아이디고 콘솔 암호가 있는데 지금 안 보이지만 숨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 CSV 파일을 다운로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SK바에게 confidential이라는 CSV 파일에 이런 관련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보안 자격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액세스 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외부 AWS 외부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 발행되는 키를 이용해서 나중에 외부에서 얼마든지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한 번만 딱 보여주거든요. 한 번만. 키랑 이런 거 한 번만 딱 보여주고 그다음부터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CSV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저장된 걸 한번 보면요. 여기 보면은 지금 SB바 액세스키 크리덴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열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디폴트로 집어넣는 게 있고요. 콘솔 URL이 있네요. 이 AWS 콘솔을 다른 데서 액세스할 수 있는 UR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일반 서브 유저하고 루트 유저의 차이점이 있는데 루트 유저는 여기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만 있거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근데 서브 유저는 항상 이 어카운트 아이디라고 하는 거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카운트 아이디가 제가 아까 보라고 했던 요 어드민 옆에 오른쪽 부분 어카운트 아이디 이게 AWS 어카운트 아이디거든요. 일반 유저들은 로그인을 할 때 이게 그러니까 일반 어드민 유저는 이게 안 보여요. 일반 유저들은 반드시 이걸 하도록 되는 거고요. 여기서 SBBH 치고 패스워드도 이렇게 복사 쓴 다음에 넣어주면 이 유저도 같이 액세스가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서브 유저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일부 뭐가 좀 안 보이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 브라켓 가시면 그래서 방금 그거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얘가 지금 같이 미국 버지니아 북부의 노트북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게요. 톰이 실행을 해버릴게요. 해놓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 유저는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마존 브라켓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브 유저들은 이런 권한을 배정하는 그 단계를 건너야 되고 또 하나 여러분 이미 해놓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루트 유저일 때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서브 유저는 여기 앞에 어드민이라고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거 왜 이쪽에 있을까요? 이쪽으로 가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브라우저가 다른데 여기 보면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드민 얘는 루트 유저입니다. 그래서 루트 유저가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 제일 밑에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중에 뭐 서드 파트 디바이스 활성 이게 뭐냐면 아까 아이온큐라든지 큐에라 뭐 이런 큐에라 그다음에 리게이트 이런 것들이 아마존 브라켓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외부에 있는 서비스거든요. 얘네들을 액세스하도록 이게 활성화해 주는 건데 여러분 이 처음 서비스 있으시면 이게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요건 루트가 해 주셔야 돼요. 루트가 딱 한 번만. 그다음에 여기 실행 역할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요런 것도 저 부분 처음에 디저블 돼 있거든요. 요런 거 이렇게 한 번씩 눌러 주시기만 하면 돼요. 루트가 눌러 주시면 하면은 이 관련된 서비스들이 다 올라갑니다. 요것도 꼭 늦지 마시고 처음 노출 유저가 한번 이쪽에 권한 및 설정을 오셔가지고 이 부분 전부 다 수행시켜 줘라. 그 다음에 이제 유저들은 나중에 IAM 툴에서 아까 롤 있고 그룹 있고 유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액세스 키하고 크리덴셜 키에 의해서 접근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요 MK 박이라는 건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방금 SB 박이라는 유저를 제가 따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 노트북을 만들었더니 여기에 노트북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그럼 왜 사용자별로 따로따로 나와야 되는데 왜 같이 나오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거 자체가 콘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솔, 터미널이 아니고. 관리자는 모든 유저들을 이렇게 다 한번 사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같이 콘솔을 많이 쓰는 경우 이게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이렇게 가셔가지고 SBBHK 이렇게 탁 치시면 뭐예요? 왜 필터가 안 될까요? 예. 이렇게 쳐놓으시면 이렇게 필터를 해놓으면 그 사용자 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노트북 인스턴스 같은 거 만약에 만드실 때 이렇게 자기 아이디를 좀 줘가지고 이렇게 필터하시면 쉽게 자기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얘가 콘솔이기 때문에 모든 유저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굳이 사용자한테 콘솔을 주기 싫으실 때는 요 URL을 주시거나 노트북 URL 이 있거든요. 그 누르면 이제 이 노트북이 뜨는데 이 URL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액세스 키하고 크리덴셜 있잖아요. 요것만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까 이제 크리덴셜은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한 거고 액세스 키를 이렇게 보시면 액세스 키를 보면 액세스 아이디하고 시크릿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다시 돌아가서 다시 길게 돌아가서 아까 외부에서 지금 저는 요 화면은 지금 구글 콜앱에서 쓰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얘를 그 아마존 브라켓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 입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걸 입력을 해줘야지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매우 빨리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군요. 그러면 주피터 노트북을 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노트북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방법은 세 가지예요. 이 노트북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AWS EC2라고 하는 데서 일반 VM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자기 독자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깔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웹을 깔거나 해가지고 거기서 얘를 접속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것저것 다 잊은 사람은 나는 구글 콜앱을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 이미 이 주피터 노트북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 바깥에서 접속하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 노트북에다도 그냥 주피터 노트북 깔아갖고 접근하셔도 되고 여러분 회사의 서버에다가도 주피터 노트북 깔고 그걸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다 접근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여기다 적어놓으면 외부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다. 근데 굳이 여기 주피터 노트북 있으면 그냥 노트북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북을 만드는데 약간 제가 빨리 만들었지만 이게 노트북을 만들면서 여기 보면 다음이라는 데를 이렇게 천천히 가시면 노트북 인스턴스의 유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성능 또는 GPU 가속, GPU가 들어있는 또는 사용자 지정 인스턴스 해갖고 수많은 이런 인스턴스를 쓰실 수가 있거든요. GPU 이렇게 뭐 GPU도 뭐 16X라지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여러분 쓰셔도 됩니다. 이거에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는 여기 이시토라는 서비스에서 독자적으로 찾으셔가지고 그거가 외부로 간주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스 선택이 가능하세요. 이렇게 가고 뭐 하여튼 다음 해가지고 어떤 권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도 따로 분리할 수도 있고 내부 네트워크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트북 인스턴스에서 그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인스턴스 레벨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게 아마존 브라켓의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시간이 걸렸지만 SB 박도 지금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을 이렇게 처음에 여시면 요런 화면이 뜹니다. 요런 화면. 요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그 퀵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아이콘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스타트 온 브라킷이라는 건 브라킷 SDK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거. 그다음 키스킷 앤 브라킷은 키스킷하고 브라킷 SDK, 브라킷 SDK가 아니고요. 키스킷하고 키스킷 브라킷 SDK를 이용하는 거고, 페니레인 하는 게 있고, 기타 알고리즘 다 있고, 이거는 뭐냐면 얘네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치되어 있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폴더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만든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 여기다 드래그 앤 드랍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켓 이그젬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그젬플이 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어떤 거 하나가 여기다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누르면. 요거는 브라킷 SDK라고, 그러니까 아까 브라킷 SDK는 아마존 브라켓 AWS 독자적으로 만든 퀴스킷이나 페니렌이나 CIRQ 같은 독자적인 어떤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을 여기서 쓰게 되면 여러분 특별하게 로그인 같은 정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도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설치되어 있는데 너무 많네. 정확한 이름이 이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키데스.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하여튼 제가 이거 미리 뭐가 설치됐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정확한 이름이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뭔가 여기 많이 설치되어 있고 인증 관련 부분이 기본적으로 여기 이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면 여기 내부에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면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이 약간 좀 기능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Shift 엔터 해갖고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벨 상태를 만드는데 서킷을 이렇게 옆에다 해서 점 찍어서 이렇게 나가고 있죠. 이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거든요. 브라켓 SK는. 그 다음에 이 디바이스의 로컬 시뮬레이터를 불러들인다. 이 로컬 시뮬레이터 불러들인다는 얘기는 아까 보면은 이 로컬 시뮬레이터 요거 지원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런 거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폴트가 여기 SV, 브라켓 SV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없냐면 특정하겠다는 말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수행하는 건 디바이스 런, 여기가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디바이스 런하고 벨하고 샷 주고 카운트 바로 받고, 예, 카운트 바로 받고 결과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냥 그 PLT 매트프롭을 이용해서 받네요. 그다음에 리설트 이렇게 한 번 정도 리설트의 내용을 한 번 정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선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그 키스킷에 대한 뭐나 따라서 이 리설트의 결과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브라킷 SDK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AWS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SDK. 그다음에 요거요. 키스킷 앤 브라킷. 이게 하나 있네. 방금. 요거는 이 내부에 있는 서비스를 키스킷 브라킷 SDK 요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미 한번 기동해 놨어요. 미리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게 전부 다. 그래서 여기에 PIP-Show에서 키스킷 브라킷 프로바이더 했더니 여기 브라킷 프로바이더 0.4.5 버전, 그다음 키스킷이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1.2.0 버전이 설치가 됐네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아마존 브라킷 SDK구나. 이름이. 요거네요, 요거. 예, 요거네요. 아마존 브라킷 SK. 예, 얘도 자동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리. 그다음에 얘가 내부적으로 서비스에 아마존 브라켓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크리덴셜도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이게 콘솔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터미널 열어가지고 어딘가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보시면 돼요. 제가 사실 못 찾았어요. 여기 보면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자, 그래서 미리 이런 거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근데 외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다 설치해야 됩니다. 버전들을. 그건 나중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큐스케 브라켓 SK에서는 이렇게 현재 수행되는 어떤 잡의 전체적인 수행 코스트를 추적할 수 있도록 제일 위에 프롬 브라켓 트래킹 인포 트래커하고 T의 트래커 스타트가 있고 제일 끝에 요 코드 그 T의 퀀텀 타스크 스태티스틱 그 다음에 T의 코스트 이렇게 보시면은 그 코스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한테 대부분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이거 하나 놓고 제일 밑에다 이거 하나 꼭 놓으라고 하시면 이 한 잡 수행될 때 자기 코스트가 얼마가 들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당. 자, 그 다음에 브라킷 여기 보면 제가 깐 게 이제 자동으로 깔았는데요. 아마존 브라킷 SDK가 깔려 있고 이 속안에 시뮬레이터가 들어 있고 퀴스키 브라킷 프로바이더는 접속하기 한 거고 얘 설치하면 얘까지 같이 설치하는데 이 퀴스키 속안에는 또 시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얘도 있고 아까요? 얘는 더 퀴스키 속안이 더 많고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뭐냐면 from 퀴스키 브라킷 프로바이더의 임포트 브라켓 로컬 백엔드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 로컬 백엔드는 이 로컬에 설치되는 그러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서버라든지 물론 얘도 하나의 VM이기 때문에 로컬에 설치되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여기 보면 그 시뮬레이터 중에 아까 요 디폴트는 SV거든요. 그러니까 상태 벡터 시뮬레이터거든요. 근데 내가 덴스트 매트릭스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호출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문장은 임포트를 브라켓 프로바이더를 한 다음에 뭐 프로바이더에 주고 프로바이더의 백엔드 이렇게 한 다음에 온라인 시뮬레이터 이렇게 주게 되면 현재 아마존 브라켓을 서비스하고 있는 시뮬레이터들을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요 이름을 이용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시뮬레이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요거는 로컬 시뮬레이터가 아니라 매니지드 시뮬레이터. 그 약간 좀 헷갈리긴 한데 구별이 가세요 혹시? 자, 요게 브라킷 SDK라는 AWS 제공하는 퀴스킷이나 페니레인 같은 수준의 그 퀀텀 디벨로프먼트 키트인데 이 속 안에 시뮬레이터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속 안에도 같이 들어있고요. 근데 원래 퀴스킷에도 시뮬레이터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브라킷 SDK 속 안에 들어있는 아까 상태 벡터, 덴스트 매트리스, 텐서 네트워크는 없고 아날로그 해밀턴리안 시뮬레이터 그거를 사용할 때 요 인터페이스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존 브라켓에서 제공하는 모든 QPU, QPU 그 다음에 그 시뮬레이터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시뮬레이터 쪽만 나오게 한 건데 요거는 매니지드 시뮬레이터 요거예요. 요거 차이 이해되세요? 이해돼야 되는데 여러분 네, 이해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브라킷 백엔드 SV1 TN1 요거는 그 매니지드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 브라켓에서 VM을 돌려갖고 독자적으로 서비스해주는 시뮬레이터.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중에 상태 벡터 시뮬레이터, 덴스트 매트릭스 시뮬레이터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텐서 네트워크도 쓰고 싶으면 이렇게 쓰라는 얘기고, 그다음 QPU를 보고 싶다 이럴 때는 프로바이더 백엔드, 제가 좀 기동을 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Shift 엔터로 지금 기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출력이 됐고요. SV1 이름을 따로 그냥 변수로 저장한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고, 또 그냥 건너뛰고. 자, 이 부분을 치게 되면 QPU들 중에 현재 온라인으로 된 놈들을 다 출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QPU 백엔드라는 변수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온라인 상태인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프로바이더 겟 백엔드로 넣어주시고, 저는 지금 이제 빨리 보려고 그냥 SV1을 그냥 그걸로 쓸 거거든요. SV1이 아까 상태 벡터요. 그다음에 우리 서킷 하나 얘로 만들었고, 근데 가슴 아픈 거는 여기 NPL 요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없는 걸로 보셔야 돼요. 없는 걸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백엔드 런, 이거는 우리가 맨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스크, 타스크 아이디. 그래서 이제 잡이 제출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잡이 제출됐다는 얘기는 자, 여기 브라켓 콘솔에 다시 오시면 여기에 양자 타스크라고 있습니다. 양자 타스크. 여기에 요 번호입니다. 요 번호. 지금 날짜가 요건데요. 끝이 C17이네. C17. 여기 C17. 요게 일치하죠? 이렇게. 요게 타스크 번호거든요. 좀 길긴 하지만 앞에 ARN 이름이 붙고 퀀텀 타스크의 번호가 이렇게 붙어 있고, 요거는 그 방금 콘솔에 가시면 요거다 요거. 네. 그렇게 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그 결과를 리트라이브 해볼 수가 있어서 밑에가 지금 그 리트라이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태 보였더니 끝났다. 그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읽어드린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죠.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요쯤에 와가지고 데이터 이런 것도 좀 한번 출력해 보면 이 그 키스키 프로, 그러니까 뭐뭐뭐 프로바이더마다 리셔트의 결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건 제이슨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분 프롬저로 억세스해서 볼 수가 있는데 좀 심플하죠. 뭔가 좀 심플한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확률, 그러니까 probability, 확률 통계를 보신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VQE 같은 데서 사용하는 에스티메이터를 또 이런 식으로도 억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얼마나 사용됐느냐, 지금 거의 돈이 안 들었는데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 아이디만 알고 있어도 나중에 프롬적으로 억세스가 가능하고, 나중에 밥 먹고 왔더니 뭐 얘가 세션이 끊길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든 여기 오시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랬더니 여기 쭉쭉 뭐 정보 보이고, 여기 S3라고 하는 것을 결과 보기. 그러니까 얘가 잡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S3라고 하는 AWS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JSON 파일이 뭔가 있네요. 이걸 또 한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여러분이 바로 열기 하셔도 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뭐가 다운로드가 됐어? 그럼 이거 이렇게 읽어내시면 아까 그 리셔트 결과들이 이렇게 JSON 형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S3에 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다시 걔를 억세스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잡을 하나 샘플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기동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기 예제 중에 브라켄 예제 중에 하이브리드 잡이라는 예제가 있고 지금 에러가 안 나는 게 두 번째 퀀텀 머신러닝 QML 하는 하이브리드거든요. 제가 이미 기동한 적이 있어갖고 이런 데이터 MPI라고 하는 그 퀀텀 쪽에 그 데이터 파일을 이미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걸 더블 클릭 하시면 퀀텀 CBM이라고 그것들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하이브리드 잡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일부는 CPU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어디에서 처리하냐면 QPU에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잡으로 선언해주는 이 데코레이션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해놓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뭘 하게 되냐면 얘가 QPU로 수행에 대한 그 시점 있잖아요. 그 시점에 전체 큐에서 제일 앞으로 넣어준다고 그런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걸 합니다. 그래서 얘는 기동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한꺼번에 다 기동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억세스하는 방법입니다. 외부. 자, 이거는 지금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인데 콜앱은 일단 이 주피터 노트북 기능도 좀 좋고 AI 코딩이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주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기트도 바로 억세스가 가능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URL 이런 건 다 있습니다. 엑스터널 억세스 뭐 아마존 브라켓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거는 나중에 제 기트 쪽에 오시면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기트허브인데 여기 레파지토리에 오시면 아마존 브라켓이라고 그 레파지토리가 있어서 여기에다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URL은 그 파워포인트에 있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브라켓 프로바이더 인스톨하고 아마존 브라켓 SDK 둘 인스톨하는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큐스키 브라켓 프로바이더 0.4.5 버전이 있거든요. 요거 인스톨하면 현재는 요 1.2.4 버전의 큐스켓을 얘가 자동적으로 인스톨을 하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이고야, 이게 또 끊어졌었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걸 이제 PRP로 인스톨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그 주피터 노트북이 내부에 있을 때는 특별하게 인스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걸 이미 인스톨 해놨다는 얘기고 이 버전 제가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코스트 트래킹 코드는 똑같이 하시면 되고 끝에 가면 이렇게 그 엔드 트래킹 쪽에 보면은 코스트가 얼마인지 나오고요. 똑같은 건데요. 똑같은 건데 자, 외부에서 액세스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부분의 코드가 필요합니다. OS 인바이러먼트에다가 또는 파일로 보관해도 되는데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하고 리존을 지정해야 됩니다. 자, 이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했던 일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웹에서 액세스 하려면 액세스 키하고 시크릿 키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유저를 만들면서 이 액세스 키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요거. 여기에 액세스 키하고 그거는 뭐였냐면 유저. 여기 IAM이라는 유저가 있었는데 그 유저 만드는 관리하는 툴이 있는데 여기서 정책을 만들었었고 다시 한번 역할이네 역할. 정책을 만들었었고 이 정책 속안에 보면은 그 서비스 사용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 정책을 그룹에다 넣어줬고 권한 쪽에 여기 그룹에다 넣어줬고 최종적으로 어떤 사용자가 만들어졌을 때 그 사용자를 그 그룹에다 넣어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게 보안 자격 증명이라는 데 가서 이 액세스 키 있잖아요. 키 여기를 넣어준 거죠. 이걸 만들어준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 액세스 키 파일이 이렇게 생겼고 이 파일을 외부에서 액세스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넣어준 그 파일에 있는 정보 여기다 넣어준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아까 그 유저가 정책상으로 보면은 거의 아마존 브라킷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루트 권한을 줘버리잖아요. 그다음에 요거 억세스 키하고 요거를 잘못해다가 기트허브에다 올렸다가는 EC2 인스탄들이 막 만들어집니다. 보안상 위험이 생겨요. 그래서 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쓰시는 분들 극히. 또 관리자는 대부분 사용할 때만 새로 발행을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예 이 억세스 키를 삭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만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억세스 하고요. 엔터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요거는 이제 브라켓 로컬 백엔드, 아까 브라켓 SDK 깔면은 로컬 시뮬레이터들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 다음 코드는 이 아까 그 브라킷 프로바이더 이용해 갖고 그 키스킷 브라킷 프로바이더의 타입에다가 시뮬레이터하고 QPU 동시에 주게 되면 외부에서 전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온라인 상태에 있는 것들. 그중에 제가 SV 쓰겠다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서킷 하나 만든 거고,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 갑자기가 이게 MPL이 원래 여기서는 잘 되는데, 매트플로우 이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이거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측정,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동시키고. 근데 좀 키스킨 내에서 잡 관리할 수 있는 코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몇 가지. 기동을 시키고. 그랬더니 잡 아이디는 똑같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마존 브라켓에서 사용하는 잡 아이디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끝이 ECD라고 되어 있으니까 ECD.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양자 타스크라는 데 가면은 끝이 ECD라고 된 놈 여기가 지금 끝이 그게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웨이브에서 액세스 했는데 이렇게 잡 상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던이고요. 결과 이렇게 보시고 일부러 제가 그 니셜트를 따로 보여드리는 게 이게 뭐뭐뭐 프로바이더마다 니셜트가 주는 결과들의 방식이 좀 차이가 있어서 항상 니셜트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카운트 결과, 그다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마지막으로 코스트 얼마나 들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0.0인데 그래서 보여드렸고 그다음에 아까 하이브리드 잡 뭐 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이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브리드 잡에 가면은 양자 타스크 잡이 또 만약에 추적될 경우 여기 양자 타스크 잡이 있고 이 하이브리드 잡 하나가 제어를 하는 거고 또 양자 쪽에 수행되는 부분은 여기서 기록이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지금 아직 기동 중이라서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IQM 같은 거 썼다. 그러면 이 타스크 결과가 여기 버지니아 북부에 남는 게 아니라 어디에 남는다고 그랬죠? 스톡홀름에 남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리전을 네. 한번 바꿔가지고 여기 가셔서 보시기 바래요. 네, 거짓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다 지금 보여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요. 정리. 정리 정돈. 자, 정리 정돈의 가장 빠른 거는 뭐냐면 관리자가요. 제일 빠른 거는 근데 왜 노트북들이 안 보이죠? 글쎄요, 캘리포니아로 왔구나. 그러니까 이 리전을 잘못 들어가면 가끔씩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자, 제일 먼저 하는 실질이 뭐냐면
누가 이거 돌려놓은 거 있으시면 여기 스탑 시키십시오. 중지. 중지. 누구 거는 다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IAM에 가셔서 사용자만 삭제를 해버리세요. 사용자만 딱 삭제를 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접속 불가합니다. 아이고, 2명이네. 1명씩 삭제. 그러면 물론 액세스 키 디액티베이트 하래요. 지가 알아서 알려주네요. 컨펌 이렇게 하면 액세스 키 디저블 됐고 이제 사용자가 삭제될 겁니다. 한 가지로 삭제. 똑같이 액세스 키 디저블 하라고 했고 컨펌 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액세스가 안 되는 게 정상이겠죠. 요거 다시 한번 갈게요.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노근하고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요거는 문제 없을 거고 요거 쿼리할 때 에러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지네요. 예. 근데 에러가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에러 떨어지네요. 예. 그래서 유저만 딱 지워버리면 에러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동동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할 거 있으십니까? 제가 3분을 더 썼네요. 준호바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없습니다. 네. 잘 없으셨나요? 정말요?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지금 아마존 백엔드들, 그러니까 브라켓 안에 있는 백엔드들을 보면은 리얼 네. 디바이스가 있고 아마존 쪽에 온라인 시뮬레이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뮬레이터들은 전부 다 이제 노이즈 리스인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 IQM 이런 다른 디바이스들을 사용할 때 직접 그 디바이스를 돌려봐야만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키스틱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시뮬레이터나 이런 게 있어서 미리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SV1하고 TN1은 노이즈 없는 거고, 근데 TN1 네. 쪽은 여러분 탄소 네트워크가 좀 큐빅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좀 스파스한 것만 주로 돌리는 건 아시죠? 네, 덴스 네. 매트릭스가 이게 외부 환경하고 인터액션 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흉내낼 수 있는 거고. 근데 주로 쓰시는 건 아마 SV1은 TN1 아닐 거고요. 그다음에 네네. 이제 이런 아이온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쓰셔야 되는데 아이온큐도 여기에 나와 있는 하드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아이온큐의 시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써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온큐 하드웨어 시뮬레이터. 아이온큐 쪽에 가면 시뮬레이터. 근데 걔는 그 아이온큐의 어떤 하드웨어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된 에러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시뮬레이터죠. 네. 네. 그래서 한번 IQM이나 QNI 이런 거 쓰시긴 하는데 걔네들이 제공하는 시뮬레이터를 쓰셔도 돼요. 걔네들 쪽에서. 대부분 그 네네네. 시뮬레이터 무료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른 질문은 만약에 아까 전에 보여주신 것 중에 IQM 같은 경우에는 스톡홀름에 있다고 하셨고, 네네. 제가 만약에 하이브리드 잡이나 뭐 EC2 기반으로 해서 노트북을 버지니아 쪽에 생성을 하고 네. IQM 디바이스를 돌리면은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은 S3도 이제 EC2의 리즌을 따라가나요? 사실은 S3는 아무 리전에서나 억세스가 가능해요. 한 네, 6개 정도 그렇군요.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네. IQM을 주로 쓰실 때는 버지니아에서 하지 마시고 아까 여기 그 스톡홀름에서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노트북 만들면 거기에 있고 타스크나 하이브리드 그쪽에 다 열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또 있으세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리게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가용성이 제한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노트북 서버나 이런 걸 먼저 만들고 그 가용성이 되기 전 한참 전에 그 잡을 시작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주피터 노트북 상에는 그냥 뭐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걸로 나올까요? 아니면은 뭐 중간에 워닝 같은 게 있을까요? 가다가 중간에 워닝 떨어지고 죽어버릴 겁니다. 아, 근데 네네. 타스크를 보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는 타스크가 와 있어요. 아마존 브라켓 쪽에는 여기 타스크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디바이스가 이 시간이 인업을 되잖아요. 인업을 되면 그때 자비가 더 수행이 되고, 결과는 어디에 보관된다고 그랬죠? S3에 보관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S3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타스크 아이디가 대부분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디 그 보면 이 타스크 아이디가 확보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션이 끊겨도 백엔드 리트라이브 잡이라고 하는 요 커맨드에서 타스크 아이디 지면 다시 그 잡만 불러올 수 있잖아요. 또 요 잡 불러올 때 이게 S3에 있는 거를 불러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가용 시간이 이놈이 가용 시간이 지금 8시에서 10시만 사용이 가능한데 내가 만약 11시에 돌리셨다. 그럼 노트북은 일단 끊어질 거지만 잡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8시하고 10시 됐을 때 수행이 되고 그 결과는 S3에 보관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네. 저희가 만약에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라는 이제 그 모듈을 사용할 경우에는 혹시 어디서 이 서킷 옵티미제이션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지 알고 계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퀴스킷 쪽에서 옵티마이즈 그냥 퀴스킷 쪽에서 화증 코드 형태로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화증 네. 코드를 받아서 디바이스에 맞게 옵티마이즈를 따로 알아서 할까요? 얘가 알아서 합니다. 아, 네네.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가 알아서 하고 여기 보면은 제가 지금 트랜스파일 하는 부분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 네. 이 트랜스파일 하는 부분에서 알아서 해주죠. 그 퀴스킷 브라켓 프로바이더에서 트랜스파일하고 여기에 관련된 하드웨어에 맞춰서 얘가 최적화를 해주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트랜스파일만 시키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하이브리드 잡을 이제 생성을 하고 실행을 시키실 때 네. 혹시 그 하이브리드 잡을 생성할 때도 EC2를 지정을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또 다른 EC2 서버가 필요할 경우에 그렇게 해보신 적도 있으실까요? 예, 뭐 예를 해봤는데 들어서 별로 네. 아까 또 다른 EC2를 띄웠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아까 엑스터널 억세스에 대한 억세스 키하고 저기 뭐야 시크릿 키가 있으면 돼요. 걔를 완전히 다른 놈으로 네. 보세요. 다른 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잡은 요 아까 키스키 브라켓 프로더 0.4.5 버전에 여기 매뉴얼이 있는데 그 중에 요 하이브리드 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 없거든요. 몇 장 좀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네, 다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5분 정도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네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궁금한 점은 얼마든지 저한테 뭐 전화나 이메일로 컨택하시면 되겠습니다.